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22번째 페이지. 누구인가? 누가 방금 역사가 어렵다 했는가 말이야. 역사를 쉽게 알고 싶은 잡지사 애독자들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꿰뚫어보는 잡지사의 광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숱이 풍성한 광예. 그렇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후삼국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역사에 드물었던 군웅할거의 시대 만나보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시 상황을 요약해 드리면, 이제 혼란해진 신라 말기에 백성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원종, 애노, 견훤, 양길 등등이 신라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후백제를 세우며 후삼국의 포문을 열었던 견훤의 이야기를 만나봤는데요. 자,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 눈치채셨겠지만 선생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누구인가 오늘 소개할 사람은 궁예. 궁예입니다. 그렇습니다. 궁예. 지난 시간에 참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죠. 견훤 다음에 궁예를 배치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건국순입니다. 건국순. 900년 후백제, 그다음에 901년 후고구려, 그다음에 918년 고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야, 궁예는 정말 대한민국 사극 역사상 가장 좀 독보적인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 배우 김영철 씨가 연기했던 궁예 짤 지금도 인터넷에서 활발히 돌아다니고요. 그렇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이건 좀 이상한데 뒷부분이. 이를 비롯해서 정말 숱한 명대사를 낳았던 캐릭터입니다. 네, 일단 이름부터가 특이해요. 궁예. 그렇죠. 궁씨인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삼국시대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성씨를 앞에 붙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사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름이 좀 이상한데 김궁예 씨. 김궁예에다가. 이렇게 되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연구자들 가운데 궁예라는 궁씨가 전혀 역사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은 아니다. 그래요? 이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예. 궁시성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요즘엔 못 본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그 궁예가 있던 시기에는, 시기에 예. 궁복, 궁 누구요? 궁복, 장보고. 궁복. 궁복, 장보고, 궁복, 그지? 예, 처음에 궁씨였다가 맞다, 나중에 맞다. 중국 갔다 와서 장씨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더 나아가서 당대가 이제 문성왕, 그 다음에 헌안왕, 경문왕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예. 이 문성왕이 사실은 이제 그 장보고의 딸하고 혼례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자객을 보내서 염장을 보내서 죽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사면 예. 그럼 나중에 또 누군가가 그 따님을 보내서 예. 혼인을 했다면 네.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그 궁시성, 나는 우리 아버지 김씨가 아니라 우리 외가인 궁시성을 따르겠다. 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삼국사기 전체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왕실 출신이고 때에 따라서는 왕족이라고 왕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지만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또 궁과 연결해서는 장보고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면 궁예가 신라 왕족의 후손으로 나오고, 그래서 아마 삼국사기에도 김궁예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궁예라고 나옵니다. 그냥 궁예라고 나오나요? 성씨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신라 왕족의 후손이었다는 건 사실로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궁예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이 삼국사기의 궁예전 외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경 관련된 사건들에서 이제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궁예는 딱 이 기사에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의 전기가 따로 있지만 어떤 역사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 사람이 뭔 일을 했고 네. 그럼 이게 교차 검증을 하면은 그치. 어떤 부분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궁예는 궁예전 외에는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라 왕실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냥 탈출한 네.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헌안왕의 아들 또는 경문왕의 서자일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삼국사기 기록을 예. 부연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이 부연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연구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180도의 달라져요. 해석이 다릅니다. 부연 설명을 안 한 첫 번째 이유의 연구자 네. 당연하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뭐 가타부타 말을 더 그렇죠. 붙이냐. 예를 들어서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이게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출생이 이렇다고도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렇다. 이 주가 달려야 되는데 이 주가 안 달렸다는 얘기는 확실하다. 확실하지 않아.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아니 이게 지금 헌안항하고 경문항이 서자라고 돼 있으면은 그게 헌안항하고 경문항 본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여기에만 있고 거기엔 없느냐. 일종의 족보에. 그럼 이 사람이 이 아주 파편적인 사실 외에는 이 편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내력을 봐서 이 헌안항하고 경문항 시절이 조금 복잡하게, 그러니까 각각 이제 바로 윗왕하고 아래왕인데 네. 사위로 연결이 돼요. 사위로 연결이 돼요? 헌안항의 사위가 경문항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위지만 또 김씨예요. 예. 그 신라입니다. 많이 꼬였네. 신라는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제 해석이 또 180도로 달라져요. 아니 헌안항이 딸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왕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경문왕의 아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요설이 있고 예. 한편으로는 딸밖에 없는데 얘가 갑자기 태어났어요. 예. 궁예가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문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네. 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궁예를- 그래서 예, 없앴다. 제거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역사는 일단 사실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향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네. 제가 여러 논문을 찾아본 결과 예.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다만 안 난다. 신라 왕실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궁예가 태어났을 때 불길한 기운들, 네. 예를 들어서 햇빛을 흰빛이 관통했다거나 그다음에 태어날 때 이가 이미 난 상태로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왕운기에 추가로 부기가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불길한 기운을 신라 왕실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적어도 그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궁예는 자신을 신라 왕실에서 버림받은 왕자로 생각했다는 점. 예.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났을 때 내 전하라마는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거야. 그래서 경주를 멸도, 그 멸망할 나라의 도시. 아, 그래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적개심을 가졌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당대 인식 그리고 이 고려 때 삼국사기를 편찬하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네. 적어도 이 궁예라고 하는 인물은 신라 왕실 사람이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어느 것 정도 같습니다. 힘을 실을 수가 있겠다. 애꾸는 승려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한쪽 눈이 안 보였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구체적인 기록이 이것도 또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예. 이제 불길한 얘기를 일관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네네. 아이는 불길합니다. 신라 왕실에 신라를 멸망을 시킬 겁니다. 네. 버려야겠다. 차단. 그래서 버려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러 간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이게 마음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던 유모가 유모. 예. 그 궁예를 받는 거죠. 우리 이 매니가. 과정에서 예. 이제 눈이 찔려서 이제 한 눈을 다쳤다. 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걸 또 역사 연구자들이 볼 때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네. 드라마 이렇게 쓰면은 이거 개연성 없다고. 망해. 예. 이거 갑자기 왜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뭐 회상신인 갑자기 이제 우리 보면은 항상 이제 뭐 이렇게 빙이 되는 거랑 비슷한 예. 이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묘사를 했다면 뭔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뒤에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네. 궁예가 어렸을 때 약간 천방지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모가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다. 출생의 비밀. 이거 막장 드라마 필수 요소죠. 그렇죠. 예. 전하? 폐하? 아니 뭐 어떻게 왕자님? 이렇게 했겠죠. 예. 유모가 여태까지는 예. 계속 하대를 하다가 네네. 왕자님 저는 왕자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고 어머니 그랬더니 왕자님은 이 나라의 대를 이었을 왕의 아드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제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꾸짖은 거예요. 네, 좀. 근데 이 꾸짖었을 때 궁예가 충격을 받은 거죠. 예. 그때 나이가 10살이었고 네. 거기서 이제 궁예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깊어졌던 거죠. 나는 굉장히 귀한 손이었고 비극적인 운명을 태어났고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천방지축으로 놀았는데 사실 이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했던 방식이 뭐냐면은 네. 승려가 되자. 승려가 그래서 되자. 영월 쪽에 있었던 세달사라고 알려진 그 절에 들어간 것. 그렇게 함으로써 승려 캐릭터로서의 궁예 그리고 그 이전에 유모가 이제 아이를 받을 때 잘못해서 눈을 다쳤던 한쪽 눈을 다친 모습 네. 이 두 개의 캐릭터가 그 10살 즈음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궁예가
절에 들어갔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저 항상 궁금했던 게 그럼 진짜 나중에 왕이 되고도 민머리 스타일을 유지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은 조금 드물 것 같은데요. 김영철 씨의 그렇지. 혼신의 연기가 만든. 예,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고려 때 신돈 같은 경우도 환속을 네네. 하거든요. 예. 승려였다가 다시 이제 전민변정동감 같은 거 운영을 할 때는 환속을 하는데 환속이라는 얘기는 이제 승려 때의 모습을 조금 지운다라는 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예 역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거를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나중에 자기가 미륵을 자칭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미륵불을.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약간 승려의 모습일 때 아,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이미지가 좀 부합돼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민머리 형태로 승려의 모습으로 계속 통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김영철 배우가 워낙에 우리에게 궁예 이미지를 각인시켜놨어. 그렇죠. 또 머리 긴 궁예는 언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 만난 견훤은 네. 처음부터 신라에서 장군으로 활동하면서 세력을 키웠는데 그럼 승려 출신이었던 궁예는 어떻게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훤 같은 경우는 약간 승승장구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좀 평탄한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라 왕실에서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장군 성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한창 동안은 무슨 벼슬로 부르다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장군 이러면은 네.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독립하십시오. 이 간단하네요. 뜻입니다. 예. 장군께서는 이제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 말에 등장하는 장군이라는 호칭은 단순하게 무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독립할 수 있는 세력으로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바로 이제 무진주 갔다가 그 완산주 와갖고 후백제를 건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궁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그 안성 쪽에 기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세력을 이끈다. 예. 나는 이게 야망을 가지고 있는 승려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승려의 모습이든 환속을 하든 네. 기원 밑에서 네.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기원은 당시에 아마 호족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서 승려가 와가지고 이렇게 뭘 하라 그러니까 일을 주기는 하는데 네.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어떤 처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안 줬구나. 비중 있는 역할을 안 줘. 조연 역할만 계속 주는 거고 좀 드라마가 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저기 밑에 가서 물 떠오라 그러고 이런 거였던 거죠. 자존심 스크래치 나죠. 그렇죠. 나 왕실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이 나를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준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원주 쪽에서 네네네. 양길이라고 하는 도적이 양길.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양길 캠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캠프를 벗어나서 양 캠프로 원주 캠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위대한 그러면서 굉장한 여러 직책을 주게 되고 실제로 이 직책 과정에서 강원도 일대를 그다음에 이제 충청북도 일대까지를 일정 부분 영향력을 끼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양길 밑에서 궁예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강릉 쪽을 이제 점령을 했을 때 궁예가 이제 부하들이 궁예 보고 장군. 갑자기 또 여기서 또 띄워주는구나. 장군.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은 그럼 나도 독립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세력을 규합하게 되면서 기왕의 강원도 쪽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세력을 펼치고 있으니까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화천 이렇게 해서 쭉 지나가고 지금의 철원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그 경기도 황해도 일대의 호족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럼 양길은 배신을 한 거예요? 양길은 배신을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먹었구나. 그래서 아직 먹진 않았고 배신만 하고 그래서 양길은 저쪽에서 아니 이놈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양길이 이제 이렇게 세력을 갖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저쪽에 호족 중에 송악의 호족. 저기 왕신의 왕건 아버지. 왕룡이 왕룡. 그래서 귀의를 합니다. 그래서 귀부를 하는 거죠. 궁예한테요. 그래서 제가 송악 일대를 바치겠습니다. 이미 대세는 궁예였네. 그렇죠.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황해도의 대세는 궁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양길이 견훤이 준 벼슬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견훤이랑 엮였다는 비장 벼슬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궁예가 판단을 한 거죠. 양길을 없앨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양길과 대회전을 벌여서 양길이 먼저 이제 궁예를 공격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보가 이제 궁예에게 들어가면서 양길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이북엔 경쟁자가 없습니다.
궁예 세상이구나. 그렇죠. 그 즈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뭐 894년 설도 있고 그다음에 896년 8년 설도 있지만 네. 대체로 이제 그런 어떤 세력들의 모습들이 완성된 건 양기를 제거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901년에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후고구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라 이름은 고려?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죠. 후고구려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붙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이제 고려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고구려가 있는데 네. 이 고려랑 연결하기는 좀 싫은 거예요. 아, 왜냐면 왕건이 있으니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궁예가 백제가 후백제로서의 모습으로 정통성을 견훤히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네. 자기도 그러면 고구려의 정통성을 잇겠다. 그런데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네. 지금 그 충주 고구려비를 세울 때쯤 국호가 고려로 바뀐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668년에 멸망한 나라 이름은 네.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를 그대로 잇겠다고 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고려네. 붙였는데 이제 후대 역사가들은 헷갈린다. 고구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성계의 조선이 있으니까 네. 옛 조선을 고조선. 아, 그렇죠. 이렇게 붙였던 두 나라 다 이름은 원래 정식 이름은 조선입니다. 예. 이렇게 붙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고구려가 좀 안 어울려요. 잘 후고려가 맞는 건가요? 전고려. 전고려. 네. 그렇죠. 진짜 그 태조왕건의 고려 전이니까. 왜냐하면 918년에 태조도 고려라는 나라를 그대로 이어갔으니 물론 예. 이제 태봉 마진으로 그러니까 마진 태봉을 거쳤기 때문에 태봉을 무너뜨리고 고려를 다시 세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네. 처음에 나라 이름이 고려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태봉으로 부르지 않는 한 만약에 후고구려로 부르고 싶다면 전고려가 맞다.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여기는 몇백 년 떨어져 있고 네. 여기는 한 십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선과 고조선처럼.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지난 시간에 견훤도 사실 경상도 상주 출신인데 전라도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궁예도 사실 경주 출신일 네. 걸로 보여지죠. 궁예도 경주 출신으로 네. 보여져요. 근데 고구려랑 그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것에 대한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 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명분 없이는 못 하잖아요. 견훤도 전라도 가서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 전라도 충청도 네. 일대의 호족들을 아우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굽니까? 백제 고생하셨죠?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훅 끌려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이게 700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고구려나 백제가. 네. 그럼 거기에 기댄다고 하는 거, 역사에 기댄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호족들로서는 굉장히 든든한 아하. 어떻게 보면은 뭐 뭔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후백제를 받던 궁예 역시도 네. 고려라는 국호 후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한 거네요. 자, 저희가 말이죠. 박광일의 팔도이람 강원 영서편에서 그 휴전선 한가운데에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역사 유적. 그렇죠. 궁예의 태봉국 철원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원래는 개성이 수도였던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후고구려가 갑자기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에는 아까 정치적인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로 옮길 때 일단 국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후고구려에서 그러니까 고려에서 마진으로 일단 국호를 바꿔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고려 빛깔이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고려의 적자라고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적어도 그래도 옛 고구려 영토 안에 있어야 네. 먹히는데 옛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던 호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왕건. 네. 그럼 고려라고 하면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 할 때 저 아, 양반 저기 경주에서 온 양반이잖아. 고려? 그럴 수 있겠네. 누가 고려야? 네. 내가 고구려 내가 아니야. 고려지. 우리들이 고구려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아예 분리시키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호족들의 세력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자신이 처음에 봤던 철원을 지나서 네. 송악에다가 개성에다가 도읍지를 설정을 했는데 네. 이쪽 세력이 강해지니까 네. 자신의 어떤 중심 세력을 철원으로 옮겨옵니다. 당시 양길 휘하에 있었고 자신을 지지했던 청주 쪽, 네. 충청도 청주 쪽 세력들을 대거 이민을 시켜요. 예. 3인을 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철원 쪽에다가 기본을 좀 튼튼하게 한 다음에 도읍지를 옮겼다는 점에서 이제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자신이 좀 중심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독재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송악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장점이긴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육지로서는 또 나아가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궁예의 궤적을 보면은 영월에서 네.
안성 갔다가 예. 다시 원주 갔다가 네. 그다음에 강릉 갔다가 네. 송악으로 왔단 말이죠. 네. 동쪽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한다 예. 그러면은 사통팔달 강원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원 철원이 여기 좋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원에다가 도읍지를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근거지로 만들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신하가 괜히 기침 소리를 낸 게 아니거든요. 철원이 춥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렸을 거예요. 예. 근데 철원까지 가놓고 거기서 기침했다고 철퇴로 내리치는 거는 잘못된 그렇죠. 거죠. 약을 예.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궁예가 이때까지는 나름 잘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궁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폭군의 이미지가 그렇죠. 강합니다. 궁예가 어떤 막장 행적을 보였으며 언제부터 이런 폭군의 면모를 보였는지. 904년 5년에 이제 그 철원으로의 도읍지 이전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진으로 국호를 성립했을 때까지만 해도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911년 경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봉국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네. 자신을 미륵으로 칭합니다. 그때구나. 예. 그래서 미륵 우리가 관시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미륵관시법. 미륵관신법.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보살 칭호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존재인데 그렇게 만들었고 자신은 미륵불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네. 사실은 이제 불교를 이념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 아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내 보안이 네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그렇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보통의 정치인들은 예.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는 보통의 인간관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거죠. 탈인간.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의 기미가 아.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도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저 지도가 이제 태봉국 때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고 이제 무려의 최대 전성기. 고려 그다음에 마진을 거쳐서 예. 태봉 그러니까 예. 가장 전성기였는데 저 시기에 이제 경상도 일대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주를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백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주, 웅주 쪽을 점령을 하게 거기까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후백제도 압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신라도 압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드디어 저때 이제 궁예는 계획을 설정을 합니다. 나의 목표는 신라 멸망. 신라 멸망. 저 때가 이제 가장 영토가 확장된 그렇죠. 시절로 봐야겠네요. 근데 이 신라 멸망이라는 구호가 네. 굉장히 거기 안에 있었던 호족들을 동요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신라를 천년 나라를 네.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예.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전략 전술이 수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 때가 1강 2약 또는 1강 1중 1약이거든요. 예. 그런데 1강 또는 1중에 해당하는 태봉이 네. 전면에 서서 신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쯤 되면은 그 안에 있었던 후백제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협력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 좀 그러면은 위험한데. 견훤도 지금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제가 먼저 그러면은 이 사이의 경쟁은 또 다른 분란을 그래서 초반에는 견훤하고 궁예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그런데 신라 멸망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이 됐을 때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면서 내부의 호족들도 이제는 조금씩 동요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좀 미륵관신법 얘기를 좀 돌아가 볼게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예. 그때 그 관신법으로 왕건도 죽을 뻔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고 특히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비난을 했던 사람들, 승려들 중에서 사실은 이제 이 궁예는 짧은 시간 승려 생활을 했고요. 네.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은 경전을 뭔가 연구했던 승려가 보기에는 너무 실력이 형편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던 승려를 바로 죽이기도 하고요. 그 석총 맞습니다. 예, 석총 스님. 석총 스님을 이제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광폭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월감은 사실은 불안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시법의 핵심 뭐냐면은 불안감이에요. 결핍, 불안감. 예. 만약에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정확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면은 그러면 그들은 내 동지가 되는 거잖아요. 없는데. 호족들은 그런 존재거든요. 원래 전부 다 자기 군대 다 가지고 있고 네네. 지금의 이권이 지금 일치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날 배신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혹시라도 뒤에서 칼을 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때부터 의심이 되는데 근데 그
위험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의심한 불안감은 네. 한편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뭘로 등장을 하냐면 우월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월감을 드러낸 사람들의 보통 심리 상태를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불안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군요. 예. 넉넉한 사람은 겸손하죠. 근데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지금 궁예가 딱 요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왕건을 관심법으로 그대가 나를 아, 이러니까 옆에서 이제 뭐라말한 거죠. 네. 꾸르십시오. 왕건한테. 네. 그 왕건이 딱 봤을 때 여기서 저항하면은 죽거든요. 또 철퇴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너무 후련한 거예요. 갑자기 흐뭇한 거죠. 그래 내가 역시 관심법을 잘 알고 쟤는 솔직하네. 뭐 이런 반응 처음인데. 약간, 예. 그리고 또 쟤는 되게 솔직해.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왕건은 변방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방을 돌면서 어떻게 보면 후백제도 공략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네. 결국은 그게 세력 교합이죠. 그렇죠. 이제 다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궁예가 어떻게 보면은 폐륜 행위를 저지르죠. 뭐 가족들도 죽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부인을 여태까지 어떻게 보살이라고 올렸고 자기 아들들도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들을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미륵 부리면서 네. 어떻게 보살을 네. 내려쳐서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럼 자기가 보살이라고 했던 저 사람을 죽인다면 네. 그것도 자기 자식과 자기 부인을 죽인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우린 아무것도 안 만약에 할 길 텐데. 가다가 기침만 하다가 음. 너 길 가다가 기침을 했어. 뭐 이러면서 한절기인데. 그렇죠. 예. 아니 그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혹시 예. 너 구불에서 무슨 생각을 했어? 아,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렇죠. 예. 불안감이 증폭되는 팽배한- 과정 속에서 예. 그럼 이제 호족들의 고민들은 시작되는 거죠. 다시 신라로 돌아갈까? 이건 아닌 것 이 같아요.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신라로 다시 돌아간다고 거기서 그 진골 귀족들의 어떤 중심 어떤 영향권에서 예.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견훤한테 가자니 너무 멀어요. 그리고 견훤도 요즘에 뭐 복잡하다던데 뭐 큰아들, 예, 그렇죠. 둘째 아들 뭐 이러면서 그때구나. 예. 아직 그 전이긴 합니다만 예, 예. 어쨌든 굳이 우리가 후백제로 갈 일은 없고 우리가 여태까지 고구려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부에서 새로운 대권 주자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추대합시다. 네, 궁예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추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호족들의 어떤 안정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수소문을 딱 해봤더니 실력도 있고. 변방에서 지금 세력을 쌓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궁예한테 한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또 우리한테 고개도 잘 숙이는. 뭐만 하면 고개를 잘 숙여요. 그러면은 저 정도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소 신장군, 어떻소 배장군, 어떻소 김장군. 그러면서 예. 복지겸, 신순겸, 그다음에 배현경, 홍장군, 홍유까지 해서 네 명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을 추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왕건한테 거부할 수 없는 네.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세상의 기회는 한 번만 옵니다. 이거 놓치면 당신은 네, 영영 그러면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예.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정치 인생 끝이에요. 네, 정치 인생 끝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화를 연치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넷이 올려줄 때 해. 덥석 물어라. 이거 놓치면 그럼 그다음에 너 제거하고 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찾을 거야. 그렇구나.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건으로 볼 때도 천재 이루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네. 또 위기이기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내장군, 그러니까 그 신순겸을 포함한 이 내장군이 네. 왕건을 추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정변의 현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궁예의 최후는 어떻게 되나요? 궁예의 최후는 나중에 이제 평강 일대에서 보리 이삭을 훔쳐 먹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었다가 공식 기록입니다.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공식 기록을 사실은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 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평안하지는 못했던 것은 분명하죠. 일단 정변으로 쫓겨났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서 죽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왕건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궁예라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설에서. 근데 이제 역사 인물을 평가할 때도 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신라의 왕자였어요. 네. 그런데 신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왕건은 네. 자신의 아버지가 왕건을 데리고 궁예 밑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그 왕건이 궁예를 죽여요. 네. 똑같잖아요.
그러네. 구조가 똑같아요. 예. 서사 구조가. 그러네. 그럼 왕건도 성공 못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되죠.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왕건은 궁예를 그냥 내쫓는 것으로. 그를 내가 어찌 죽입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죽였다로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정치는 거죠. 알 수가 없는 예. 거죠. 살려둘 수가 없죠. 예. 궁예가 어디 가서 어떤 세력을 규합할지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죠. 이 나라 왕이었는데. 한 17년, 18년 동안 이 나라의 왕이었고 그 전까지 하면 거의 20년, 30년 동안을 강원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 궁예. 궁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살려두지 그렇다면은 않았을. 그 배경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궁예 역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예. 끝은 변원처럼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전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예. 철원에 가면 이제 명성산이라고 굉장히 그 단풍으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산이 명성이 울명자에다가 소리성자거든요. 궁예가 울었나요?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예가 쫓겨나면서 그것이 회환이 되었던 후회가 되었던 아니면은 원한이 되었던 그 울음을 울었을 것 같다. 그래서 궁예와 관련된 흔적들이 철원 일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거 말고도 예. 이 산성은 뭐 궁예가 지나갔다 쌓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점에서 네. 그래서 궁예에 대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궁예는 누군가 만났을 때 이제 저쪽에 가셨을 때 명함에 네. 굉장히 많은 이력, 직함이 그래서 양력들이. 예. 고려 국왕, 그다음에 마진 국왕, 태봉 국왕. 국호를 자주 바꿔서. 네, 그러면 이제 예.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은 도대체 뭐 어떤 나라? 예. 그러니까 견훤은 저기 명함이 하나잖아요. 네네. 후백제 국왕 이거 하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함 많은 왕으로 손꼽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심 가득했던 승려에서 이제 나라를 건국했다가 그리고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한 궁예 이야기. 워낙 그 이미지가 드라마에서도 강렬하게 나와서 참고로 이제 궁예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국어사전에 등재가 됐대요. 저렇게 등재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할 때 궁예질한다 이런 표현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삼국 시대 최후의 승자죠. 왕건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